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가 멸콩TV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웰컴TV를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인연을 좀 갖고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웰컴TV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김유리 선생님과 함께. 저희는 시민단체 길의 대표 민경훈님이시고요. 저는 시민단체 길 이사 김유진입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출연하게 된 계기를 왜 이렇게 멋지게 포장하세요? 그러면 뭐야? 예. 제가 그 인연을 맺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환신이라는 요 건강식품을 먹었어요. 하도 한 몇 달 전에 피곤해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환신이라는 사장님과 통화가 돼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거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연을 고사하시다가 양 약 욕심에 때문에 나오게 됐다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보면은 항상 시사 관련한 뉴스들이 많고 그런 프로그램들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민 대표님의 어떤 스마트함과 저의 참신함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민경훈 대표님 가장 주특기가 아무래도 좌파들의 이 민낯을 밝혀주시는 게 가장 주특기라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조금 앞으로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혹시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좌파 타파라고 있는데 어제 잠깐 생각을 했거든요. 단신보기 막 이런 건 어떨까 싶었어요. 단신보기? 이제 민 대표님이 단신이기도 한데,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어제 이제 뉴스들을 쭉 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기사들이 단신처럼 묻혀버리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민중민주당, 그쵸? 민중민주당 관련해서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걸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너무 짧게 지나갔고, 또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지금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한동안 뉴스에 조금 나왔는데, 그 이면에 또 되게 많은 일들이 있고, 당장 내일부터 민주당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또 이제 제2탄, 친일논쟁 2탄을 시작할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폭풍의 눈이 될 수 있는데,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데 좀 놓치고 지나가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심도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일단 민중민주당 당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압수수색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8월 30일이었어요. 경찰이 민중민주당 당사, 전국에 있는 당사를 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 혐의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에요. 근데 그 국가보안 7조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2010년대 간첩들이 있었잖아요. 자주통일민중전이랄지 민주노총이랄지 이런 간첩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주로 국정원이 한 거예요. 이번에는 경찰청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주로 뭘 다루냐면 회합통신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중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무언가를 하고 그걸 회합통신이라고 하고, 목적 수행이라고 해서 기밀 누설을 한다거나 잠입 탈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런 사건들이 쭉 있었고, 이번에는 경찰청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공수사권이 이관됐기 때문에 해외 사업, 그러니까 회합통신은 해외랑 관련되니까 해외 문제는 좀 건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경찰청이 주로,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7조,
네, 7조 위반이더라고요. 예, 고무 찬양이거나,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찬양 글을 쓴다거나, 연설을 한다거나, 이적 단체를 만든다거나, 제작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이적 것들, 표현물. 예, 이적 표현물의 제작 배포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국정원이 주도했던 회합통신 단속 국면에서 경찰청이 주도한 고무찬양 이적단체 국면으로 이동했다. 그 신호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민주노총이나 청중환천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국정원 중심으로 해서 회합통신이 있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수령했던 과정이라면은 이번에 민중민주당 압수수색은 경찰청에서 그러면 조금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이적 표현물과 고무찬양 관련한 거라는 거죠? 예. 아, 그렇구나. 그럼 민중민주당을 잘 모르세요. 예. 이게 그리고 또 많은 뉴스에서는 민중당이라고 많이 이제 줄여서 나오는데 민중당은 좀 다른 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중민주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중민주당을 먼저 그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그 민중민주당의 활동을 좀 보고를 드릴 텐데 압수수색이 됐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네. 아, 허정희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지금도 이제 볼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미 대사관 앞에서 3,000일 정도. 그러니까요. 3,000일이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정도로 저런 2016년에 창당이 됐어요. 예. 그러면 창당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봐야 돼요. 예. 뭐 2,900일, 3,000일 정도 하는데 주로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 윤석열 타도, 파쇼 탄압 분쇄, 윤석열 타도 이런 거를 하는데 저기가 보라색 좀 짙은 보라색이 그 민중민주당의 그 당 색깔인가 봐요. 당색이구나. 저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정의당이 보라색이었잖아요. 예, 그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그거랑은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집회를 하는데 대진년 계통 아이들은 좀 발랄하게 춤도 추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는 일부러 엄숙하게 굉장히 장엄하게 연설을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미군 철거, 파쇼탄압, 윤석열 타도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지금 민중민주당의 활동 상황을 좀 보고를 드리는 건데 또 한 장 넘겨주시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인 거죠? 다음 사진. 예, 이거는 자료를 조금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 찾아봤더니 다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네. 2015년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 민중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정세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연쇄적으로 미 대사관에 진입해서 각종 시비를 합니다. 미 대사관 진입 투쟁들을 지금 하는 건데. 정청래 의원이랑 친한가요? 정청래 의원이랑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이미숙 씨라고 저도 좀 아는 분이고. 좀 이따 계속 사진을 계속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지금 왼쪽에 그 머리 모자 쓰신 분 왼쪽에 보면 아까 그 사진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상훈 씨라는 분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름이 간혹 거론되는데 탄저금 가지고 미국은 떠나 그 피켓 들고 있는 분? 예, 그분은 이미숙 씨고 그다음에 그 뒤에 모자 쓰신 분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활동할 때 좀 알던 사람들이에요. 코리아 연대 보통 그랬죠. 한 장을 넘겨주시면 그 코리아 연대가 그 조덕원 씨 있는 그 단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자 이게 그러니까 미 대사관저에 진입을 하는데 그냥 진입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쯤 남기는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를테면 안중근이 하든 안중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남기는 말 해서 단지는 안 하나요? 단지 손가락 자르거나 이런 단지까지는 안 하더라고. 왜 안 할까? 혈서를 쓰는 거나 이런 혈서 같은 건 많이 쓰죠. 근데 단지 그러니까 운동권이 전성기에 있었을 때도 단지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사실은. 혈서 정도 썼죠. 혈서도 좀 장난스럽게 썼죠. 그러니까 남기는 말에서 저렇게 사진 찍고
대국민 선전을 하고 왼쪽에 계신 분이 이 좌파 역사에서 나름 이름이 계신 강희남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민중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같은 분으로 받아들이셨던 했던 분 같습니다. 범민련에 계셨던 분. 네, 범민련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장기수인가요? 목사인데 네. 아주 오랫동안 반정부 목사를 했죠. 네네. 그래서 김민욱 목사랑 비슷한가요? 그런 뿌리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비교는 전혀 안 되죠. 비교 급이 아예 아닌 거죠. 김민욱 목사는 강인한 목사에 비하면 저 아래. 강인한 목사님 무슨 행사장에 있으면 김민욱 목사는 저 커피 심부름 하던. 커피 심부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러면 지금 탄핵 무슨 촛불 연대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이 민중민주당하고의 관계가 그 민중민주당이 찐이고 지금 촛불 연대나 이렇게 민주당하고 손잡고 간 애들은 이제 커피 심부름하는 그런 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게 이렇게까지 나아가면 너무 고급 과정이긴 한데 90년대 후반에 주사파 범민련이 세 개로 갈라집니다. 세 개로 갈라질 때 제가 범민련 주류로서 범민련을 사무처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범민련에 이거에 반발해서 떨어져 나간 애들이 대진련 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진련과 또 별도로 뭐 노선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약간 헤게모니 권력 차원에서 떨어져 나간 게 조동원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연대입니다. 세 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코리아 연대는 프랑스에 있지 않나요? 희망나비인가? 코리아 연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그 다음에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한 장을 더 넘겨주세요. 그 밑에 그 경찰하고 싸우는 거? 경찰하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이미숙 씨가 그 남기는 말을 남겨놓고. 이미숙 씨는 어떤 분이에요? 저 오른쪽에 그 양반은 그냥 그냥 주사파 평회원인데 여기서는 뭐 이미숙 씨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분이고. 저기 뒷모습이 보이는 분이 이미숙 씨로 보이고 왼쪽에 또 한 남자분이 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기는 말을 남겨놓고 미 대사관에 진입투쟁을 하고 연행이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남기는 말로 남겨서 각종 선전 자료로 쓰고 그런 식의 투쟁들을 2015년경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 쓰듯이 거창하게 그렇죠. 문구를 써놓고 진입을 어차피 못할 건데 경찰하고 붙으면서 이제 진입을 하려는 이제 그 코스프레를 좀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투쟁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선전전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그 밑에 그 집회하는 거 이거는 거죠? 강인한 목사입니다. 강인한 목사의 연결식인데 연결식이 아니라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2016년도에 이 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추모제를 하는 건가 추모제를 하는 건데 그 강인한 목사가 좌파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범민련을 상징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인한 반제 반파쇼 정신계승 윤석열 타도 미군 철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중민주당의 정신 상태 그 다음에 활동 양상들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인한 목사를 존경하고 추모하고 추모의 구호로 뭘 채택했냐면 반제 반파쇼 정신 계승하고 윤석열 타도 미군 철거. 미군 철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보통 미군 철수라고 하죠. 아니 근데 미군 철거가로 90년대부터 바뀌었어요. 철수로는 안 된다.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버리자 막 이런. 미군만 철수하는 게 아니라 미군의 시설까지도 철거시키자. 그러니까 그 포크레인으로 주한미군 자체를 미군기들을 드러내자 이런 의미로 되게 90년대 노래를 보면 다 미군 철거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80년대는 보통 미군 철수라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미군 철거라는 걸 가끔가다 걸었어. 그래서 미군 철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면 가능하면 북한스러운 북한 흉내를 내는 거야. 그리고 연설을 할 때도 이제 엄숙하게 하는 거는 평양방송 흉내를 내는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주사파 중에서도 가장 극좌파에 해당되는. 근데 이제 주사파고. 철수랑 철거를 좀 비교를 하면요, 철수는 스스로 알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철거민 생각해 보세요. 철거는 우리가 들어가서 강제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수와 철거는 자발성, 철수는 미구나 알아서 나가 이런 뜻이라면, 철거는 우리가 들어가서 너네 그냥 드러낼 거야. 철거민 할 때 그런 철거처럼 강제성을 더 띠고 폭력적인 게 더 좀 많은 거죠. 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네. 철수. 네. 오케이. 또 하나 넘겨주시면. 네. 그 다음이 요건가요? 예. 그거 전에. 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그 목사님 사진 있는 거 말씀하시죠. 그 네. 밑에 사진 쭉, 보여주시면 돼. 요거요. 이거죠. 강인한 목사님 뭐 같은 건데, 결국은 강인한 목사님을 상징하는 그런 걸 달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지금까지 민중민주당의 어떤 활동과 관련 소개를 그러니까 했고, 주로 주한미군 철거, 그 다음에 반파쇼. 반제 반파쇼. 그것도 이제 나 반제 반파쇼 되게 웃겨. 반제 반파쇼, 윤석열 일당 타도, 그죠? 그런 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반제 반파쇼도 반미 반독재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나름대로 형식을 갖춘다는 의미로 반제 반파쇼라고 그러는 거야. 제국주의도 미제국주의도 있지만 약간 국제적인 성격이 있어, 이 동네가. 그쵸. 근데 이게 독재 정권보다 파쇼 정권이 들을 때 훨씬 선동적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이미지가 훨씬 선동적이에요. 파쇼라고 하는 게 좀 약간 고전스럽기도 하고, 뭔가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러면 요 민중민주당, 그래서 요 민중민주당이 그러면은 이제 요런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국가보안법 7조 7항 이렇게 위반을 적용할 때까지 했던 짓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7조를 적용할 때 이적 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코리아 연대가 이적 단체로 구성돼 있거든요. 네네. 네. 코리아 연대가 이적 단체로,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2003년에 코리아 연구소가 있고, 네. 2011년에 코리아 연대가 있고, 민중민주당으로 계승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 연대에 이미 이적 단체라고 네. 연행이 된 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진보당도 지금 만만치 않은 주사파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통진당도 종북 시비가 붙었던 당이고 실제로 해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통진당이나 진보당과 이번에 경찰에서 주목하고 있는 민중민주당은 어떻게 결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사파 안에 여러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건 정식 조직이 있고, 그 조직 안에 사람마다 이렇게 친서 관계로 묶인 그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그룹 중에서 주로 경기 동부와 울산이 만든 게 통합진보당, 민중당, 진보당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사파의 또 다른 분파인 대진련이 만든 게 국민주권당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덕원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연대, 코리아 연구소 사람들이 만든 게 민중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이 코리아 연대랑 진보당이나 이쪽은 대진련은 어떤 노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 노선 차이는 세 파 모두 주사파인데 차이가 있다면 약간 경기 동부가 훨씬 조금 더 전문가적인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경기 동부는 대한민국의 어떤 상식 수준에 다 알아요. 활동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기 동부와 진보당은 민생 같은 걸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좀 유연하게 합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코리아 연대는 아예 대중적인 것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는 게 있고요. 대진련은 노동자, 농민보다는 학생을 중시하고 당면한 정치 투쟁을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당 중에서 북한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진보당. 네, 진보당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간첩단 사건한테 지령문을 내려보낸 걸 보면 진보당을 키워라 대신 민중민주당이나 국민주권당하고는 얼씬하지 마라. 걔네들은 주체 사항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대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직한 남쪽의 진보 정당으로 성장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민 대표님이 늘 얘기하는 북한도 부담스러운 찐 주사파들, 북한보다 더 빨간 찐 주사파들이 지금 이 코리아연대 민중민주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민중민주당이나 코리아연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빨갛게 더 원색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노선과 정책이라기보다는 인생과 관련된 얽힌 문제가 아닐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거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지금 지금 그거는 경기 동북까지를 포함해서 다 그렇거든요. 북한이 작년에 적대적 두국간으로 또 돈 다음에 심지어 진보당에 대해서도 진보당 너희들은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진보당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그럴진데 코리아연대나 그러니까 민중민주당이나 국민주권당 사람들은 더 그럴 거다. 이렇게 보여요. 아니 박예숙님이 김정은은 얼마나 짜증날까요? 짜증나죠. 근데 여기 이 김삼석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윤미향 김삼석이 민중민주당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 동부 쪽에 가깝죠. 근데 경기 동부나 다시 코리아연대나 인적으로 보면 도끼 객끼이라서. 근데 그 평화나비에 대해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희망나비. 이게 뭐냐면 정대협이 대학생들을 모아서 프랑스에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관련 시위를 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대학생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조직했던 윤미향 씨와 조덕원 씨가 관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인적 관계가. 조덕원 씨는 지금 프랑스에 있는 건가요? 네, 프랑스에 있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희망나비가 프랑스를 학생들을 모집하고 여행을 할 때 여행사가 조덕원 씨가 관장하는 여행사예요. 그럼 그 프랑스에 가서 그 학생들의 활동이 북한하고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접선이 있는 건가요? 북한하고 접촉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덕원 씨가 사상 교양을 시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하면 이게 적발될 우려가 있으니까 위안부를 소재로 그 한국의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프랑스로 보내서 조덕원한테 보내면 조덕원이 거기서 사상교육을 시켜서 다시 보내는 그런 루트인 거네요. 이 희망나비가 하는 일이. 근데 이 희망나비랑 코리아연대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리아연대와 관계가 있죠. 그러면 근데 이 코리아연대가 지금 민중민주당으로 발전했다고 보면 실제로 민중민주당하고 조덕원하고 윤미향은 하나의 조직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사업 공동체, 사업과 어떤 여행 사업과 그다음에 사상 사업을 하는 어떤 일시적인 근데 왜 하필 프랑스를 선택했어요? 프랑스가 아마 그러니까 친북 활동을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유럽에서 베를린에서 주로 하지 않았었나요? 프랑스가 제일 크죠. 프랑스가. 그건 독일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프랑스와 관련해서는 부누아 케네데라고 하는 프랑스 상원의원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북한에도 여러 차례 가고 간첩 활동을 했다고 북한에 간첩. 어떻게 프랑스 사람이 북한 간첩을 하죠? 북한 간첩을 했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간첩 혐의는 일단 무죄를 받고 다른 것은 공소유지가 되나 봐요. 그런 이렇게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러니까 정대협, 희망나비, 윤미향, 조덕원 이게 다 얽히면서 그런 사업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경찰이 어쨌든 30일 날 민중민주당 국가보안법 협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지금 제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국민들이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이게 계속 휴민트가 적발되거나 이런 되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예. 불안한 일들이 안보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경찰이 이렇게 민중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적 표현물, 고무찬양 혐의를 적용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거는 어쨌든 경찰이 대공수사에 있어서 국정원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움직이겠다 이런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개점 휴업 상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경찰청의 이번 수사를 통해 볼 때 적어도 7조에 관한 한 그러니까 이적단체 고무찬양에 관한 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실제로 그 대진영 같은 경우는 위대하신 김정은 위원장 찬양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에 버젓이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그 한호석이나 최재형 목사가 하는 아리랑 뉴스 TV인가 뭐 거기 뉴스인가 거기 보면은 거기도 최재형 목사만 해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수해를 극복하신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막 이런 식의 글과 예전에 김정일이 썼던 논문들을 조금 제목만 바꿔가지고 게재를 한다든지 하면서 사실은 뭐 이게 북한 조선중앙통신인지 이 남한에서 운영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수준의 굉장히 심한 이적 표현과 고무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수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민중민주당을 시작으로 해서 경찰이 이제 이 수사를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하지만 지금 아까 말한 회합통신이나 이런 실제로 그 휴민트를 활용한 그런 북한의 공작은 현재로서는 잡아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이제 경찰청이 그러니까 해외 사업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회합통신을 통한 간첩 혐의는 찾아내기 힘들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간첩단 사건의 시작은 고무찬양이거든요. 고무찬양을 찾다 보니까 그걸에 연출해서 더 큰 사건을 찾아내는 거라서 지금 최재형 씨도 사실 그렇거든요. 최재형 씨도 대남 공작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고무찬양 몇 개만 뒤져도 최재형 씨의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검거할 수 있었어요. 그게 안 된 거는 고무찬양 수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제 생각이에요. 고무찬양 수사는 경찰청이 하겠다라는 징표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자주 15도 수사에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고무찬양을 수사하면 최재형 목사도 사실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간첩단 사건을 본물처럼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동안은 고무찬양 사건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볼 땐 4가지 정도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는 행위. 이거는 좀 지나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15가 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대회 뭐 이런 거를 그대로 둔다라는 게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저는 차라리 그 원문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볼 때 되게 너무 좀 이상해요. 북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도저히 정상적인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원색적이고 굉장히 유치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국식으로 윤색을 해서 예를 들면 신영복이 사람이 먼저다. 이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그 사람에 대해서 신영복이 얘기하면 문재인이 받아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구호를 만들면 우리 같은 주사파는 딱 보는 순간 저 주체 사상인데 이걸 알지만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위험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색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신영복류의 대응은
그건 대공수사나 공안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국민적 어떤 체질의 문제라고 봐요. 국가적 사회가 그걸 어떻게 정화하고 네.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첫 번째는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을 그대로 전제하는 행위들은 뭐가 되냐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무슨 뭐 보도가 그대로 실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서서히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의도예요. 우리가 옛날에 노동신문을 전제하고 그랬거든. 네. 근데 그거가 그 노동신문을 얼마든지 요약해서 기사로 써도 상관없는 거 그렇게 해도 목적을 달성하는데 네. 아무 지장이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행위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국가보안법을 한 발 한 발 무력화시키겠다는 정치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후자 신영복 같은 문제는 앞으로 과제겠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이런 민중민주당의 이런 고색 창현을 여기 보면은 뭐 김정은은 근데 이게 지금 똑같아요. 최재형 목사가 했던 매체랑 통일뉴스 네, 그다음에 민중민주당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북한이 수해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해 때문에 난리고 전 세계가 북한 수해를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런 자기네를 도와주는 걸 안 받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재형 목사도 그렇고 민중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통일뉴스도 그렇고 남한의 주사파들이 일색으로 얘기하는 건 이 엄청난 국난을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이 위대한 지도력으로 뭐 영도력으로 극복해 가고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똑같이 주장하면서 그 표현물들이 실렸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난을 극복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저기 네. 김정은 국난 극복 최고 사령관이라고 민중민당이 썼는데 최재형 목사 거기 들어가도 또 나와요. 이 수해라고 하는 엄청난 국난을 김정은 위원장이 위대한 영도로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 통일뉴스도 그렇고 지금 그 모든 남한 내 주사파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이 수해라고 하는 엄청난 국난을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그 영도력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게 다 워딩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옛날보다도 훨씬 더 진해진 걸로 보이는데요. 옛날에는 자력갱생으로 돌파한다 그러지 거기에 김정일이 돌파한다. 민망하니까 뭐 홍수 정도를 갖고 뭐 우리나라 홍수가 나긴 하잖아. 근데 홍수 갖고 뭐 무슨 국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재해지. 조금 지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위대하신 김정은 위원장님이 수해 현장에 가서 입김을 불었더니 바람으로 물이 다 건조됐다 막 이런 얘기 나올 판이야 지금.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그러나 보더라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보면은 지금 저는 이걸로 갖고 사람을 어떻게 선동을 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민경호 대표님 얘기는 그걸로 어떤 남한 사람들을 선동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계속 퍼뜨리면서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4가지 정도는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뭐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체제 사회 정화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그대로 전제하는 행위. 두 번째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위. 그래서 저게 지금도 아직도 올라와 있던데 자주시보에 보면 김정일 국무위원장 찬양 대회가 있어요. 멀쩡한 학생들이 나와서 김정일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올라가겠죠. 위대한 수해를 극복하시고 뭐 국난을 극복하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금 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정말 모든 주사파 매체에 그렇게 실렸어요. 근데 지금 이 외신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아니거든요. 지금 수해로 완전히 난리가 나서 지금 전 세계가 좀 도와줘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지금 수해를 극복했다는데 수해를 극복하는 얘기는 없어. 그냥 수해 현장을 방문하셨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요.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정의의 전쟁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침을 긍정하는 행위. 이거는 정말 단속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윤미향 토론회에 있었던 김광수 씨의 얘기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호석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그래도 우리가 어디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거냐면 뭐 연방제 통일 뭐 이런 거는 어쨌든 평화적으로 한다라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서 비평화적으로 한다는 거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단속해야죠. 이따가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오늘 하거나 금요일에 하겠지만 그 역사교과서 지금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역사교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세히 잘 모르시는데 이제 민주당의 김준혁 우리 예. 원조를 사랑하시고 이대에 대해서 뭐 입에 담기 힘든 얘기를 하신 그 김준혁 과바리맨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김준혁 이제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6.25와 관련해서 그 지금 쟤네 이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한국학력평가원에서 나온 교과서예요. 근데 6.25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6.25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철저히 남침을 준비했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술하고 하면 안 되고 남북 간 상호 도발 아니면 38선 지역에서의 교전을 넣어라. 그래서 그 브루스 커미스가 얘기했던 38선 부근에서 계속적인 서로 간의 도발이 있어갖고 사실상 누가 먼저 남침을 했는지 북침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교과서에 기술화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에요, 지금. 예. 그게 사실 그 저기죠, 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건데 남침 유도설이 있잖아요.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빠진 거. 그런 걸 가지고 남침 유도설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저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자랐고 그다음에 좌파의 모든 책들에는 은연중에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죠. 두 번째가 브루스 커밍스가 했던 그 한국전쟁의 기원. 한국전쟁의 기원에 보면 지주 소작관과의 연장선에서 이미 남북한은 내전 상태였다. 내전 상태의 연장선에서 6.25를 어떤 전후한 시기에 이미 남북 간의 교전이 있었고 이 교전이 대규모 지상전으로 발전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옐친의 보고서를 다 공개를 하면서 사실상 김일성이 소련에 가서 이미 남침과 관련해서 재가를 받고 문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없죠. 모를 리가 없고. 제가 오늘 주장했던 바를 따른다면 김준혁 씨의 주장도 국가보안법 위반 대상입니다. 아, 진저마르자리님 감사합니다. 진저마르자리님이 제보를 받았는데요. 민주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고종 간척 집단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증거는 차차 밝히실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아,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여튼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좀 민망해지는데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저거. 그쵸. 그쵸. 옛날에는 저걸 때문에 처벌을 받았을 법한데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언론 출판의 자유가 늘어나서 조금 더 개방적일 수는 있어도 근데 저 정도 주장은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북한에 대한 혹은 뭐 사회주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예전에는 다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 뭐 허용을 하면서 언론 출판 사람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민주적인 어떤 국민의 자유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보수적 어떤 우리가 그동안 쭉 이제 왔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지금 노정면이 국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승만 대통령 런승만인데 왜 서울을 지키려 한 것처럼 거짓말하냐 이러면서 그 심지어 뉴라이트 판별법 이런 걸 보면은 역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친일이다, 독재를 미화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은 예전에는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해서 금기시했던 나라에서 지금은 오히려 예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단독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역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표현의 자유는 없는 국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뿌리가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포퓰리즘 같아요. 선과 악에 의해서 자기들만이 선이고 그 자기와 다른 그러니까 다양성과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류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데 집중하겠다면 지금은 어떤 주류가 다시 복권하려는 거잖아요. 이승만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걸로 발전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요 어떻게 영상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상까지는 필요 없고요. 네, 이거 안 봐도 되나요? 넘어갈까요? 아까 얘기 다 했고요.
그래서 혹시 민중민주당 관련해서 그럼 조금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지금 시간이 조덕원하고 네. 그러니까 황희로 얘기를 좀 황희로 할까요?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만 잠깐 하고. 아까 그 밑에 조덕원 씨 사진 좀 보여주세요. 피디님 혹시 계신가요? 네. 그래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 딜레이가 있어서 말씀하시면 돼요. 예, 조덕원 민중민주당의 실질적인 리더는 조덕원입니다. 네. 86년 고대 법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중부지역당에서 99년까지 복역을 했고요. 저랑 감옥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 진짜? 출소를 같이 했습니다. 같은 날. 그렇고 끝난 다음에 저는 범민련으로 복귀했고 감옥에서 회합통신을 하신 건가요? 회합통신 실제로 했죠. 편지로 회합통신 했죠. 감옥에서? 네, 네. 누구랑? 조덕원이랑. 무슨 내용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옥투라고 한국옥중투쟁위원회에서 99년 8월 15일 날 준법서약 투쟁을 한다라고 해서 조덕원이 한옥투 대변인이었고 네. 내가 한옥투 사무국장이었어. 그러니까 대표는 누군가요? 대표는 없어. 그 두 사람이 대표를 했었어. 그래서 조덕원이 쓴 글을 내가 봤었어. 그러면 감옥에서 봤어. 감옥에 가서 지금 조덕원하고 조직을 만드실 거예요? 한옥투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그래서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꼬레아 연구소, 꼬레아 연구소, 네. 꼬레아 연대, 그다음 민중민주당 같은 거를 만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그 밑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혜로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조덕원 사진이 있어요. 네. 조덕원 씨 얼굴. 여기 있네요. 저게 좀 유명한 사건이죠. 윤미향이네요? 윤미향도 있죠. 우리 윤미향님은 어디 가나 참 튀는 외모세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조덕원이고요.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누아 케네데. 부누아 케네데? 부누아 케네데. 어렵습니다. 네. 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아까 상원 의원. 프랑스 간첩? 아까 말씀하신 이건 프랑스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쭉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윤미향 씨고 네. 위안부 할머니가 보이잖아요. 네. 추정컨대 프랑스에 가서 희망나비 회원들이 행사를 하고 그 행사 기념사진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의 위치로 보면 조덕원 씨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덕원, 윤미향, 케네데,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걸. 근데 위안부 할머니는 사실 이게 북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거라는 걸 모르고 갔겠죠. 그냥 뭐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윤미향 전 의원이 사실 그냥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 시켜서 돈을 뜯었다. 이거를 넘어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장 세워서 뒤로 북한하고 어떤 공작을 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윤미향 씨는 뭐 이권 사업보다는 제가 볼 때 친복 사업이 훨씬 더 많이 했던. 그 윤미향 씨 남편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 희망나비랑 관계가 없나요? 희망나비랑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나비가 했던 행사를 김삼석 씨가 하는 수원 시민신문에서 많이 보도를 해줬죠. 그다음에 이건 연결고리가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윤미향 씨의 4급 보좌관 조모모 씨가 이제 또 간섭 혐의를 갖고 뭐 내사를 받거나 뭐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사진이고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그 밑에 사진을 황혜로 씨 나오는 거죠? 황혜로 씨 사진인데요. 황혜로 씨도 제가 잘 압니다. 황혜로 씨는 옛날에 전대협 때 북한 갔던 친구죠? 99년도에 북한을 미립북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황혜로 씨의 저 가운데 사진이죠. 그러니까 김정일 2011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때 조문을 간 사진이고요. 조문을 가서 저기 황혜로구나 조문하는 사람이. 그리고 조문에 국가적으로 나라에 허락 받고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통일부 허락 안 받고 그냥 간 거죠? 그렇지. 황혜로 지금 어디 살아요? 황혜로 프랑스에 살아. 황혜로랑 조덕원이랑 부부야, 부부. 그 황선이랑 윤기진이랑 같이 살고. 이들은 국적이 같네요. 마음의 국적이 다. 그렇죠.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국적을 두신 분들이. 저 황혜로가 민중민주당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민중민주당에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당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중민주당 소속인 건 분명하죠. 조덕원 씨랑 지금 부부 관계고 그다음에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후에 지금 어쨌든 그래도 국정원의 어떤 수사권이 네. 경찰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경찰이 움직인다면 조금 지켜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정원의 수사가 부활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결정적인 게 해외 파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저렇게 프랑스에서 난리를 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간첩단 사건 보면 대부분 캄보디아 하노이 막 이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사건도 코리아 연대라는 것을 국정원이 장기간 수사했던 것을 물려받은 이관을 거지. 한 거구나. 그러니까 경찰청 차원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이 민중민주당도 보면 결국 코리아연대라는 거 희망랍이 이렇게 해서 사실상 여기서는 외화되는 어떤 이적 표현물 문제만 있지 회합통신이나 지령은 프랑스나 외국에서 수령했을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때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도 보면 캄보디아나 외국에서 대부분 다 수령을 했잖아요. 제3세계를 통해서 제3국가를 통해서. 그렇다고 놓고 보면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북 접촉이나 중요한 지령 수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수사할 수 없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네. 해외 파트가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의 그러니까 간첩 혐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회합통신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이메일 교환하고 이게 있어야만 지령 수수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임무 수행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합통신을 근데 그 회합통신이 전부 다 해외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 파트가 사라진다는 거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북한은 대남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남파 간첩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간첩단 사건을 보면은 남파 간첩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제3국에서 만나서 지령을 수수하는 형태로 북한의 대남 공작이 바뀌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한에 내려와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수정을 타고 뭐 제주까지 와서 신분 세탁을 하고 와서도 언어가 문제니까 언어 교육도 하고 막 그래서 무진장 돈이 가는 거야.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아니면 그 보이스피싱처럼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와서도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남쪽에 누군가 있었어. 그러니까 6.25 때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죽거나 아니면 연고자가 없구나. 이산 가족이 지금 없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80년대에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한 번도 남한에 가보지 않은 신세대를 공작원으로 하죠. 이게 대표적인 게 김동식 씨예요. 부여간첩단 사건이 김동식 씨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아무런 연고가 없으니까 관련이 없는 사람을 설득해야 돼. 그게 김영환 같은 사람이 북한에 연고가 없으니까 설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권총 내놓고 당원증 내놓고 김일성 배지 내놓고 이러면 설득을 하는데 그걸로도 잘 안 통하니까 방송을 활용한 거예요. 방송. 한민전. 이렇게 됐는데 90년대 중반이 되니까 인터넷이 있고 내가 볼 때 아주 컸던 게 해외여행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지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해외여행,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이런 데 자유 가서 적당히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재미교포. 최재형 한우석. 재미교포의 활용 가치가 너무나 높아져 버린 거야. 옛날에는 신세대 공작원일 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뒤져보면은 빼박이에요. 회합
아니 고무찬양은 빼박이야. 고무찬양, 회합통신 막 수시로 접촉하고 지령 수르기 수레까지도 제가 보기엔 좀 나올 것도 같은데 진짜 미국 국적자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처벌이 안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추방을 하거나 뭐 그런 정도죠. 근데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잘 안 돼. 수사를 못 하잖아요. 버젓이 한호석 같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데 기껏 국정원에서 한 조치가 뭐냐면 국내 입국 금지 정도를 했다고. 아, 이구양님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외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옛날에 깐수 교수나 이렇게 보면 외국인을 교육시켜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얼마 전에 필리핀 가정부들이 대거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되게 높아지면서 어쨌든 간에 이민 정책을 지금은 쓰지 않으면 제가 아까도 이제 사적인 데에서 말씀드렸지만 출산율도 문제지만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 나이를 그러니까 베이비 붐세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게 인구 감소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출산율이 장려할 수 있지만 사망률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외국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해외 유입이 당연하다라고 보면 사실 그런 제3세계에 있는 제3국에 있는 사람들 교육시켜서 보내죠. 아까 저 이구와 어쩌고 분우와 케네디 같은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없어. 북한이 네,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바뀌었거든. 하나는 지금 1년의 해외 공작들이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던 조치이고 주로 이제 어렸을 때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임무가 명확한 거 이한영을 암살해라 뭐 이런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보낼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조선족이 지금 현재 유입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선족은 중국에서 북한하고 상시로 이야기하고 사실 조선족의 말투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이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내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 그러니까 조선족을 활용한 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활용한 대남 공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민 정책 있잖아요. 이민청을 수립하고 이민 정책을 해서 이민을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상이나 이런 인적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유럽은 이민자에 대해서 열려 있잖아요. 근데 시민권은 안 주는데 영주권은 잘 주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영주권을 잘 줘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체제가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함부로 주지 않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서 이 사람이 독일의 어떤 시스템과 민주주의 체계에 대해서 동의 정도가 높은가를 확인한 후에 영주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그런 정책 이 사람이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상적 검증을 조금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대남 공작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규모로 앞으로 있게 될 이민 정책의 사회 정책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되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간첩단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재미교포가 사실 검머외잖아요. 머리 검은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용산에까지 막 거의 들어갈 지경, 막 이런 지경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안보의 축이 무너지고 뚫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 정책도 대해서도 지금 이게 이민 정책이 안보를 위협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김준혁 씨 발언 같은 거는 굉장히 경악할 만한 얘기죠. 그러니까 6.25 전쟁 얘기는 완전히 다 밝혀진 얘기인데 옐진 저거 그걸 통해서 다 밝혀진 얘기인데 그거를 국회의원이 오히려 그 공세를 취하는 어떤 도구로 썼다? 그건 뭐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가 있는. 그러면 경찰이 지금 이번에 민중민주당 사건을 이후에 이제 아까 말한 희망나비까지 해서 해외에 있는 공작원까지 이것으로 확대해 나가지 못한다면 사실 이 수사는 한계가 명확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이 가지고 온 참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나는 참극, 그러니까 일단 목표가 그러니까 대회망까지를 하는 것은 좀 오버 같아. 그런 목표까지는 너무 무망하고 지금 당장 남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련의 세력들, 특히 자주15의 국무위원장 찬양 뭐 이런 거랄지, 그 다음에 남침을 정의의 전쟁으로 하는 거랄지, 그런 거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용납이잖아. 그런 거라도 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이번에 비례를 보면요, 사실 지금 진보당하고 너무 절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의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그 보좌관들까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기밀과 정보를 빼서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러죠. 불안함이 그러죠. 있어요. 네. 그게 이미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30 보좌관 김모모 씨, 그 다음에 윤미향 의원 보좌관 조모모 씨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저는 상대적으로 덜 의심이 되는데 보좌관들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한 총련의 범민련 한 총련이 극성했던 90년대 초중반 학번들이 보좌관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친구들은 너무나 친북적이어서 일부가 친북적이어서 그런 활동을 할 법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그 두 사람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거는 조사를 하면 꽤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근데 이런 거를 조금, 근데 그것도 면책특권이 돼?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정보를 막 넘기고 북한에, 이것도 면책특권이라고 막 그러면 어떡해? 면책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수사 대상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계엄령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계엄이 되면 이제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 체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전수조사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원래는 국정교과서까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민중민주당 사건을 저희가 아니면은 좀 다른 데서는 많이 다루질 않고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대공수사권이나 국가안보 관련 중요한 사안이라서 조금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 좀 길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 김준혁 의원실 주최로 국사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관련한 토론회를 하신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내일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받아서 저희는 이제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여러분 찾아뵐 건데요.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이 국사교과서 이번에 지금 개정 관련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승만 집권 기간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문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집권 기간이라는 표현을 문제를 삼아서 이승만 대통령 독재 기관이라고 바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이없는 해프닝 아니야? 아니 그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에요 지금. 가람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보는데 그냥 웃음이 나요. 얘네 미쳤나 이런 수준이에요. 얘 돌았구나. 제가 이제 그 기사만 쭉 봤는데 미쳤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인물 7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건국 대통령이라 넣은 것도 아니고요.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이거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얘기는 분단을 미화했다는 거예요. 단독 정부라는 건 오히려 분단을 미화한 게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이게 초대 대통령이 이게 이승만, 그러니까 민주당 쪽 그러니까 정교조 쪽 교사들은 이거는 한반도 분단을 찬성하는 건데 이걸 왜 싫었냐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해갖고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 단독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은 분단을 미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대한민국 수립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렇죠. 단독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데 그 단독 정부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쵸, 대한민국을 그쵸. 부정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한 거는 반민특위 해체한 거 이런 거 크게 싫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반민특위의 성격 자체가 공산주의 운동이었잖아요. 그런 건 빼고. 오케이.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장파. 그 반민특위 활동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반민특위를 해산할 때 물론 친일 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그거를 타고 들어서 그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는 것들이 다 기술돼야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도 있었지만 국회 소장파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아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있었다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민주당이 내일 아마 토론회를 하면 자료집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금요일 날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교과서가 지금 내년부터 개정이 되고 지금 9월 2일부터 학교에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또 역사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기엔 내일 토론회 이후에 또 역사 교과서를 갖고 친일, 반일, 독재, 미화 이거를 연말까지 가져갈 것 같아요. 교육감 선거까지 가져갈 것 같아요. 이게 교육감 선거가 올해 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문제제기면 우리가 불리해? 나는 뭐, 6.25 얘기나, 6.25 얘기 크게 터뜨렸으면 좋겠네. 아니, 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좌파들 카페를 가보잖아요. 정말 계엄을 걱정하고 있어요. 계엄 얘기하대.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담당 술자리를 믿는 그분들 있잖아요. 독도도 증말인 것 같아요. 예. 증말이라고. 예, 계엄을 걱정하고 독도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세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좌파들이 항상 들고 다니던 그 한반도기 있잖아요. 그 파란 하늘색으로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식 행사에서 태극기를 안 들고 한반도기를 들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한총회 때 만든 주사파가 만든 깃발이잖아요. 근데 거기 독도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독도를 누가 지웠는가에 대해서. 독도를 그려넣는 게 좀 적일 수 있죠. 왜냐면 그건 완전히 도안인데, 상징인데. 네네. 그래서 저희 요 엔딩 전에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좀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사실 근데 내가 다른 채널 가서 멸공TV 선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니 빨대한 거 가서 멸공TV 들어와 주세요 이러기가 좀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저희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매주 1시에 요런 내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단신 처리되거나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 근데 사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엄령 논쟁도 있고 의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좌파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이제 싸움을 해가야 길게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 하실 일 없어요? 무슨 말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시죠, 인사를? 자, 첫 방송이었고요.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예승이 아까 감사드리고요. 요거 광고를 40초 보시고, 근데 요 약을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민경호 대표님이 저는 진짜 효과를 좋아하세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기 멸공TV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멸공TV 사장님이 민 대표님한테 이제 출연을 말씀을 하셨는데, 민 대표님이 너무 바쁘셔갖고 지금 입술 다 부르셨잖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내가 좋은 약을 줄게요 해서 오셔서 약을 드시더니 출연하게 되셨다는. 사실,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광고 보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금요일 날 1시에 역사교과서 관련 논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